74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초인류. 저자 김상균. 출판일 2023년 6월 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AI와 인류의 미래를 알아보자. 책 소개. 인공지능, 챗GPT, 양자 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2023년은 첨단 기술의 집약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한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구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의 진화를 이끌고 있는 초인류의 미래를 탐구하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메타버스, 혼합현실 등 첨단 기술에 관한 관심이 유독 뜨겁다. 이들 기술은 이제 산업의 혁신을 넘어서서 인류의 육체와 정신을 진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생명공학과 나노 기술은 인체의 기능을 증강시키고 사물인터넷과 로봇은 인간 육체의 활동 범위와 기능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인류는 이제 인공지능을 스스로의 지능 확장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메타버스는 물리적 장벽과 거리를 초월하여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확장시킬 것이다. 이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자연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시도하는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베스트셀러 메타버스로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켰던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신간 초인류를 발표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지 못할 직업은 무엇인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 책은 진화생물학, 인류학, 철학, 과학을 넘나들며 첨단 기술이 변화시킬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생생한 그림을 보여준다. 인간 존재의 의미에서부터 감정과 욕망, 사회구조, 경제, 노동, 교육, 종교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전 영역을 차례차례 훑으며 전혀 새로운 이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친절히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가본 적 없는 미래를 회고하고 현재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상균 경영학자. 인지과학, 교육공학, 산업공학, 로보틱스 등을 탐구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연구 주제는 인간의 마음이다. 재미와 피드백을 활용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이미피케이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험을 창조하는 메타버스를 연구한다. 삼성, 현대, LG, SK, 메르세데스벤츠 등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갤럭시 코퍼레이션, 게임문화재단, 롯데정보통신, CJ나눔재단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2023년 상반기는 챗GPT를 위시한 인공지능 AI 기술이 단연 화두였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고, 이제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해졌다. 예술의 세계의 한 자리를 차지한 AI가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일축시켰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연이어 놀라운 소식들을 발표했다. 애플은 6월 초 혼합현실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발표하며 공간 컴퓨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 등이 각각 투자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업들이 인체 임상실험을 시작하며 2023년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분수령이 될 것을 예고했다. 200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은 단지 더 좋은 전화기의 출현이 아닌 인류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대사건이었다. 그렇다면 AI, 메타버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서로 그물처럼 얽혀서 가공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상상해야만 할까? 이들 기술은 인류를 얼마나 먼 곳으로 데려갈까? 베스트셀러 메타버스로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켰던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신간 초인류를 발표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지 못할 직업은 무엇인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 책은 진화생물학, 인류학, 철학, 과학을 넘나들며 첨단 기술이 변화시킬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생생한 그림을 보여준다. 인간 존재의 의미에서부터 감정과 욕망, 사회구조, 경제, 노동, 교육, 종교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전 영역을 차례차례 훑으며 전혀 새로운 이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친절히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가본 적 없는 미래를 회고하고 현재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류는 이미 인공진화를 시작했고, 문명은 이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 책은 첨단 기술이 단지 산업의 혁신을 넘어서서 인류의 육체와 정신을 진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인류가 자연적 진화를 뛰어넘어 기술을 이용한 인공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류는 의학과 여러 산업의 발전으로 스스로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연장시킨 바 있다.
20세기 초 평균 수명 46에서 48세에 불과했던 인류는 이제 전 세계 평균 수명 80세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인간 외의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스스로의 의지로 이렇게 단시간에 자기 신체의 진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김상균 교수는 지난 200년보다 더 큰 변화가 다가올 10년 내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두 측면에서 기술에 의한 인공 진화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렇게 진화한 육체와 정신을 갖게 된 인간의 마음과 인간관계, 행동과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지, 나아가 그러한 초인류들이 살아갈 세계의 사회구조, 교육, 노동, 소비 환경은 어떤 모습일지 짚어낸다. 이들 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엄밀히는 명확하게 나눌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래와 같다. 육체의 확장을 위한 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사물인터넷, 로봇. 정신의 확장을 위한 기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은 첨단 치료법과 인공장기, 유전자 변형 등의 기술로 인간의 신체 기능과 능력을 증강시킬 뿐 아니라 수명 연장의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로봇은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과 행동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활동 범위와 기능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향상된 신체로 말미암아 인류는 더 오래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다시 가족 관계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진화시킨다.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계와 알고리즘을 만들어 인간의 의사결정과 작업 자동화를 돕는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계산을 처리하여 이전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준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결합된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제 인류는 스스로의 지능 확장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와 메타버스는 물리적 장벽과 거리를 초월하여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확장시킬 것이다. 지난 200년보다 더 큰 변화가 다가올 10년 내에 펼쳐질 것이다. 이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자연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시도하는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증강된 신체와 인공지능을 갖춘 인류, 메타버스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의 위치를 경험하는 인류, 수직적 권위가 사라지고 지역과 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류의 등장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다시 이 책의 시작이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지 못할 직업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상균 교수는 현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직업은 대부분 소멸한다. 고 전망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류는 늘 일자리를 빼앗겨 왔으며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어떤 역할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자는 다시금 철학을 주문한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어제의 가치는 오늘의 가치와 상충할 것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력, 열린 관점, 의미를 놓치지 않는 목적의식이며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철학적 사고 역량이라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인공지능가 만들어낼 미래에 대해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인공지능가 만들어낼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인류는 지금껏 수많은 장애물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영웅처럼 혁신을 향해 나아왔다고 말이다. 이 책은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의외의 지점에서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을 안겨주며 책장을 덮게 만든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프롤로그. 자발적 진화를 선택한 사피엔스. 어린 시절 저는 장난감 블록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자동차나 로봇이 아니라 작은 블록을 조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과학상자라는 금속 블록을 처음 접했는데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플라스틱 블록보다 훨씬 더 강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고 기어와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창작물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과학상자는 꽤 인기가 좋았습니다. 각자의 과학상자를 가지고 한 집에서 모여서는 만들면서 놀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투용 로봇을 만들어서 결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 각자가 만든 로봇을 올려두고 서로 대결시켜 상대 로봇을 부수거나 밥상 밖으로 밀어내는 쪽이 이기는 규칙이었습니다. 밥상이라는 세상 위에서 로봇 간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로봇은 주로 몸체 아래쪽에 자동차처럼 큰 바퀴 4개를 달고
위쪽은 사람의 형상을 닮은 머리와 팔로 장식해 놓은 형태였습니다. 과학상자의 부품만으로 걷는 로봇을 만들기는 어려웠기에 하체는 자동차, 상체는 인간의 형상을 조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에서 말의 자리에 자동차가 들어앉은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만든 로봇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아래쪽은 친구들의 로봇과 비슷했지만 위쪽이 달랐습니다. 저는 로봇의 머리와 팔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과학상자에 있는 큰 바퀴 여러 개를 이어 붙여서 이리저리 휘두르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밥상 위 생존 경쟁은 제 로봇의 승리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반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퀴는 로봇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지 주먹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로봇이 꼭 사람처럼 생겨야 한다는 법도 없으며 이 바퀴가 반드시 바닥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친구들과 제 논쟁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다음번엔 또 무엇을 만들지 궁리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 로봇은 진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진화는 자연이 생명체와 함께하는 블록놀이입니다.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수천에서 수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이 염색체 위에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생김새와 생존 방식 등이 결정됩니다. 생명체는 번식 과정에서 이러한 유전자 조합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데 이때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수만 개 유전자들의 블록놀이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유전자를 재조립해 생명을 영위하고 또 자손에게로 나의 유전자를 물려주며 종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자연과 생명체의 유전자 블록놀이가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면 생존과 번식에서 월등히 유리한 특성을 지닌 개체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포식자보다 다리가 더 빠른 동물, 줄기가 길어진 덕분에 햇빛을 더 많이 받게 된 식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른 개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번식시키게 되므로 자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유전자가 개체군에서 더 흔해집니다. 이처럼 진화는 자연이 새로운 세대의 생물을 구축하고 점차 환경에 적응해가는 느린 과정의 블록놀이입니다. 자연에서 생존력이 높은 유전자 조합은 더 널리 퍼지고 그렇지 못한 유전자 조합은 사라집니다. 자연은 항상 새로운 블록 창작물을 시험해보고 어떤 결과물이 가장 잘 작동하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시 저와 친구들의 밥상 위 로봇 대결로 돌아가겠습니다. 바퀴가 늘 바닥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간 친구들과 함께했던 과학상자 놀이 경험을 통해 저는 밥상 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바퀴를 위로 올리는 구조를 조합했고 그 결과 생존에 확실하게 유리했습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진화가 무작위적인 유전자 조합과 그 결과물을 자연히 선택하는 과정의 반복이라면 제 로봇은 저희 의도에 따라 자기적인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인류, 즉 30만 년 전 지구에 등장한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는 진화하는 중일까요? 30만 년 전의 초기 인간과 현재의 우리를 놓고 볼 때 뚜렷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니 생체적 진화가 멈춘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는 느린 과정의 블록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인간도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적응하며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일생에서 중요한 진화적 변화를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인간 종이 여전히 유전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작위 돌연 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적 변이가 계속 발생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개체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나 특정 환경 조건에 적응력이 높은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을 소화하는 유당내성을 가진 인간이 등장했고 티베트 고원이나 안데스 산맥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 집단에서 고지대의 환경에 관한 유전적 적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진화를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삶이 진화를 목도하기에는 너무 짧으며 인류 사회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비해 인류 진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 사피엔스는 두 방향의 자발적 진화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인간이 아닌 다른 종, 개체를 인간의 뜻에 따라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 스스로가 다른 종으로 넘어가려는 인공적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뜻이 개입된 타 생명체의 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인류가 바라는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를 의도적으로 선택해 번식시켜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농업,
축산업, 반려동물 산업 등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류의 이런 노력은 오래된 문헌에도 드러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테오프라스토스 디프라스토스는 그의 저서 식물에 대한 탐구의 스토리아 플란텀에서 식물의 선택적 육종을 언급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의 일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까지 만들어냈는데 가히 기술 진화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은 특정 형질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식물의 유전자 구성을 변경하는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형질은 작물 수확량을 늘리고 해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킵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해당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며 먹어치우고는 있지만 그 식물은 지구에서 더 많이 번성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진화는 목표 지향적이거나 의도적 과정은 아닙니다. 무작위적인 조합과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 발생적인 과정을 통해 종은 생존과 번성에 도달합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볼 때 인간과의 블록놀이를 통해 일부 식물종은 생존과 번성에 유리하게 진화한 셈입니다. 즉, 유전자 변형 작물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기 종의 생존과 번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인공진화 Artificial Evolution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진화라는 단어 앞에 인공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기존 과학의 시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전자장치나 약물 등을 활용해서 인간의 몸이나 마음에 손을 대는 시도는 자연의 진화와는 다른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의 진화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진 유기체가 생존과 번식 가능성이 커져 그 유리한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포식, 자원 경쟁,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의 압력에 의해 주도됩니다. 찰스 다윈과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 알프레드 러서 월리스는 19세기 중반의 진화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선택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는 사피엔스의 진화를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호와 목표에 따라 자신의 진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런 인위적 선택을 통한 인공진화는 자연 선택의 비지시적인 과정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인공진화기, 인류가 개발하고 있는 최신 과학 기술의 영역은 매우 방대하며 분야마다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최신 과학이나 기술의 현황과 수준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공진화를 탐구하는 제 여정을 독자와 동행하기 위해 몇 가지 기술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크게 육체와 정신의 두 영역이며 영역별로 4개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술이 그 영역을 위해서만 쓰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해당 영역과 관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확장을 위한 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사물인터넷, 로봇. 정신의 확장을 위한 기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첫째,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은 인체의 기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첨단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만드는 등 유기체의 생성과 수정에 관여합니다. 나노기술은 원자 또는 분자 단위로 물질을 조작하여 새로운 물질과 장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나노기술은 매우 작은 규모, 특히 나노미터 수준에서 물질을 연구하고 조작합니다.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로 머리카락 굵기보다 약 10만 배 더 작습니다. 두 기술 모두 잠재적으로 인간의 신체 능력을 증강하여 인간의 몸을 더 강하고 적응력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과 로봇은 인간이 매일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과 활동을 자동화하고 향상시키기 때문에 인간 육체의 활동 범위와 기능을 확장시켜줍니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기기, 센서, 웨어러블 장치 등 서로 연결된 기기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환하여 인류의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로봇은 독립적으로 또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를 의미하며 제조나 의료 등의 산업 현장에서부터 집안일과 같은 가까운 생활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지원합니다. 셋째,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확장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계와 알고리즘을 만들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사용하여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이전에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비트벳 대신 큐비트 코벳이라는 특수 정보 단위를 사용합니다. 기존 컴퓨터에서 비트는 0 또는 1로 켜짐 또는 꺼짐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큐비트는 중첩이라는 양자의 속성 덕분에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는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여 특정 작업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두 기술 모두 정보를 처리하고 연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생명공학과 나노 기술이 인간 뇌의 성능과 기능을 생체적으로 강화한다면 인류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을 통해 지능을 외재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 있는 뇌를 넘어서서 외부에 있는 기술을 지능 확장에 쓴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느 날 갑자기 외계 문명이 보내온 선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을 먹고 자란 나무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공간에 흩뿌려져 있던 인류의 정신은 인공지능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양분을 먹고 자란 나무가 인공지능입니다.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나비족의 나무와 닮았습니다. 인류는 그 나무를 통해 자신의 지능과 정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Brain Computer Interface와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개체가 서로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에 인간 정신의 외부적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뇌와 외부 장치 간의 직접적인 통신을 통해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의수 또는 기타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례로 사용자가 생각만으로 드론이나 기타 비행 장치를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이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아바타를 사용하여 만나고 협업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확장된 디지털 현실입니다. 두 기술 모두 물리적 장벽과 거리를 초월하여 더욱 몰입감 있고 직관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인간의 관계를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여기서 언급한 기술들은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사회적 관계,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방식 등 자연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자연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타당한지 염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리액턴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심리학자 잭 브램이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리액턴스는 원래 물리학에서 전기 저항을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심리학에서는 금지된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여러 실험에서 이 이론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은 끝까지 다 보지 못한 영화를 다 본 영화보다 더 재미있었다고 말합니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상자보다 벽장 속에 숨겨진 상자를 더 열어보고 싶어하는 호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 한계는 인류의 리액턴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한계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들까지 한계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그 선 너머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요컨대 여기서 언급한 기술들은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사회적 관계,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방식 등 자연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자연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타당한지 염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리액턴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심리학자 잭 브램이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리액턴스는 원래 물리학에서 전기 저항을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심리학에서는 금지된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여러 실험에서 이 이론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은 끝까지 다 보지 못한 영화를 다 본 영화보다 더 재미있었다고 말합니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상자보다 벽장 속에 숨겨진 상자를 더 열어보고 싶어하는 호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 한계는 인류의 리액턴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한계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들까지 한계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그 선 너머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20대 중반, 사업을 하던 시절에는 약을 달고 살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몹시 힘들었는데 당시 저를 힘들게 했던 건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동료와 고객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저를 힘들게 했던 원인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 부족함이 저를 힘들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곁에 있었던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서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 졸업 후 공부한 학문이 산업공학, 인지과학, 교육공학인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제 알미 다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여정을 거치며 제 마음에 품은 꿈은 더 커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꿈들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서로 닮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꿈을 품은 이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려면 인간의 행동이 아름다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모습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책은 마음을 통해 인간을 탐험해온 제-인간 과학 휴먼 사이언스 여정의 오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을 중심으로 인간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하나의 질문, 하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물어오는 질문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밀어내지 못할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 책을 통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는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주어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인 인공지능이 주어이고 인간은 목적어입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인간이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기술이 역으로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세상의 물음에 관한 저자의 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통해 인공지능이 밀어내지 못할 직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저는 그 질문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과 가족의 오늘과 내일에 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을 인간이 두려워하는 현실.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제껏 인류가 만든 기술이 무엇인지, 왜 그 기술을 만들었는지, 그 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논한다고 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미래는 인류의 오늘에 이미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탐험하는 자가 기술을 통해 바라본 인류의 오늘과 내일, 그것이 이 책입니다. 인류가 기술을 통한 인공진화로 넘고자 하는 선, 그 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목적을 찾는 여정. 마셜 맥클루언은 그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에서 구석기 시대에 식량을 채집하던 인류가 이제는 정보를 수집하는 인류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예전 조상처럼 유목민의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목표였던 시절, 인류는 입에 넣을 것을 얻고자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에 넣지 못하는 정보, 지식을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그런 정보, 지식 유목민의 삶을 사는 이유가 더 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에 가려진 목적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종의 1차적인 목표는 생존과 번식이며 거기에는 그 어떤 고유한 의미나 목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은 가치, 신념, 열망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 집단적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목표만이 존재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은 목적을 찾는 존재입니다. 목적을 통해 인간은 의미를 찾고자 하며 의미에 관한 인류의 욕망은 다양한 문화, 사회 체계, 철학에 관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인간이 인공진화의 시대를 연 이유가 목적을 찾는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진화를 통해 얻게 되는 확장된 몸, 마음, 관계, 행동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인류의 존재 목적을 더 담대하게 탐험하기 위한 여정의 과정일 뿐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방법을 견딜 수 있다. 니체의 말입니다. 인류의 길고 긴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 인류는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찾는 인공진화의 여정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뇌는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삶 들판에 있는 꽃과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기에 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꽃과 나무가 각자의 진화에서 도달한 현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들판에 있는 꽃과 나무에 뇌가 있다면 어떨까요? 뇌가 있고 귀와 입이 달려 있어서 꽃과 나무가 인간과 대화를 나눈다면 말입니다. 동화 같은 아름다운 상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기괴한 디스토피아의 모습같이 들리시나요?
인류가 추구하는 인공진화의 파편으로 인해 그런 꽃과 나무가 탄생한다면 어떨까요? 본문 중에 다시 다루겠으나 리처드 도킨스 리처드 더킨스는 확장된 표현형에서 유기체가 가진 유전자의 영향이 물리적 신체를 넘어 환경과 다른 유기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 몸 안에 존재하지만 인공진화를 통한 영향은 도킨스의 가정보다 더 넓고 더 무겁게 인간의 몸을 넘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과 전체 환경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인류의 행동이 불러올 광범위한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류가 만든 기술은 이제 인간 진화를 넘어서 지구, 모든 생명의 공동 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의도했건 아니건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이미 공진화 (coevolution)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진화 단계에 들어선 인류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인간, 생명, 신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관계, 행동이 각각 어떻게 진화할지를 논하겠습니다. 인공진화를 통한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당신, 목적을 찾는 여정을 이어가는 당신에게 제가 바라본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장대한 역사를 통해 인류는 수많은 다른 생명체와 지구를 공유해왔으며 한편으로는 신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와 씨름해왔습니다. 인간, 다른 생명체, 신이라는 존재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치며 지구 생태계는 여기까지 진화해왔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의 존재를 가정하여 주변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신에 관한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목적의식과 도덕적 나침반의 기틀이 되어주었습니다.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신의 존재는 인간 사회 형성의 원동력이 되어 제도, 전통, 문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거대한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성을 놓고 인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간, 다른 생명체, 신이라는 존재 사이의 복잡한 연결 구도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무언가의 결과값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관련된 요소의 변화량이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다른 생명체, 신이라는 존재를 놓고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의 변화량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30만 년 가까이 생물적 진화가 거의 멈춘 듯 여겨졌던 사피엔스는 자신이 쌓아 올린 지식의 토양 위에 새로운 기술들을 잉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 자체를 인공적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요소의 변화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는 이원론의 관점으로 보면 인공 진화를 통해 인류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다음 8가지 기술이 정신과 육체의 확장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확장을 위한 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사물인터넷, 로봇. 정신의 확장을 위한 기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인간의 마음은 역사적으로 예술가, 시인, 철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실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부터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마음은 인간이 가진 생각, 감정, 지각의 원천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일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마음의 작용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근간이 되는 복잡한 신경망과 화학적 과정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매우 복잡하고 신비한 존재로 남아있으며 아름다움과 어둠이 공존하는 대상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욕망, 경험, 감정의 연결 관계로 바라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인간은 욕망 정확히는 욕구를 포함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해서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어떤 감정 상태에 다다릅니다. 인간의 욕망, 경험,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깊은 방식으로 서로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인간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욕망은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욕망은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목표와 꿈을 추구하도록 자극하는 동기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욕망은 변화하며
세상에 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세련되어지고 정제됩니다. 욕망과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경험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삶에서 바라는 것에 관한 기대와 신념을 형성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바라는 것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좇으면서 경험이 욕망에 의해 형성되기도 합니다. 감정 역시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인간의 욕망 및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주변 세계에 관한 인간의 반응을 형성합니다. 감정은 인간의 욕망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며 인간이 내리는 선택과 인생의 길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때로 인간의 감정은 욕망과 상충되어 화해하기 어려운 내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리어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불안감이나 자기 의심에 시달려 자신감 있게 목표를 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라이프 스타일이나 관계에 끌리지만 두려움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이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관계는 인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인간 삶의 질은 관계의 질입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국은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관한 주요 원인으로 학대받은 이력, 외로움이나 고립감,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 등을 거론합니다. 이 모든 요인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관계입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의 경우도 2차적인 원인이지 그런 물질 중독이 발생하는 근원적 기제는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물질로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을 무디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지구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1년 만에 지구에는 단 한 명의 생존자만 남은 채 인류가 절멸하고 맙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마지막 생존자는 더 이상 늙지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불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으로 홀로 남은 당신, 이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신이 살아갈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성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내놓는 답들을 보면 서로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정말 자신만 살아남았는지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주위를 탐방해서 다른 일을 찾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살아갈 공간, 필요한 물리적 자원들을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답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애착을 갖기 시작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시작으로 자신이 어울려서 지낼 만한 동물들을 찾고 다양한 식물들을 키워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시간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겨진 수많은 영상물, 기록을 통해 인류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는 접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려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마지막 인류인 자신을 기록해서 전해줘야 한다는 소명을 품습니다. 미래의 시간을 내다보는 접근입니다. 요컨대 처음에는 공간을 바라보고 그 뒤에는 생명체를 확대해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시간을 바라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답을 내지는 않으나 큰 틀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이런 이야기에 중심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무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 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단절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 고립되리라 암울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마주했던 학생들이 들려주는 홀로 남겨진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정반대의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나 둘만 남겨진 세상을 꿈꾸는 이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홀로 남겨진 그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관계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에필로그. 춤추는 당신에게. 환경이 급변하면 인간은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느낍니다. 인간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기에 환경이 급변하면 불안감에 빠져듭니다. 동시에 미래가 가져올 가능성에 관한 기대감이나 설렘도 느낍니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변화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움직이고 그 춤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기에 접어든 인류는 변화 속으로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그 춤에 동참하고 있는 당신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1. 거대한 기회의 창. 동물들을 관찰해보면 생식 능력과 수명은 유기체가 생산하는 자손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은 동물은 생식 능력이 높은 반면
수명이 긴 동물은 새끼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진화생물학연구소 진화이론과의 스테파노 지아이모와 아르네 트라울센이 개발한 수학적 모델에 따르면 유기체의 수명과 생식 능력 사이에는 균형이 존재하며 한 요인의 증가는 다른 요인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생식 기간이 2.5개월인 생쥐의 생존율이 4% 증가하면 월별 출산율이 최대 10%까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길어지는 수명의 영향이 인간의 생식 능력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인간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인간 존재가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으로 확장하면서 전통적 성 역할의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환경 변화와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해 출산율은 점점 더 감소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성장, 도시화 등의 추세가 높은 국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합니다.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라는 어려움을 겪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리라 봅니다. 인공진화를 통해 인류는 지금보다 비교가 안 되게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단계에 진입한 국가들은 기본소득을 공적으로 제공해주면서 소비력을 뒷받침해주리라 예상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는 줄어들지만 개별 주체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현장은 고령자를 노동 인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 주기가 길어지고 은퇴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산업 현장에는 연령대, 문화권이 섞인 노동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가 더욱더 보편화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고 경영자로 근무했던 선배는 은퇴 후 2주 만에 중견기업의 팀장급 정도 위치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뭘 답답해했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한 주를 근무해본 선배가 제게 건넨 말입니다. 그 선배는 평생을 대기업에서 보냈습니다. 자기 손으로 시스템을 다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아랫부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즐거움과 침착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선배는 자기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을 진화시킬지 현명하게 찾고 대처하리라 생각됩니다. 생산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인구 감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아서 좀 더 이야기를 덧대어 보겠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훨씬 전부터 로마와 이집트 사람들은 증기기관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증기기관을 사용했지만 소규모로만 사용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전에서 과학자들은 불을 이용해 물을 데우고 증기의 힘으로 문을 여는 자동문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당시 대부분 사람은 그런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당대의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깨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적 이해가 충분했음에도 로마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노예제도 때문입니다. 황제, 귀족, 기타 권력자들은 노예의 도움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혁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산업혁명과 같은 혁명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일풍부한 인간 노동력이 있었기에 기술을 통한 확장이나 혁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사학자인 로버트 앨런 로버츠 앨런은 영국과 같은 특정 국가가 산업혁명에 성공했는데 다른 지역들이 그러하지 못한 이유로 인건비 차이를 제시했습니다. 인건비가 높은 지역들은 인적 노동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험하다가 돌파구를 찾았고 산업혁명에 성공했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이 귀해지고 인건비가 높아지는 상황이 당장은 큰 도전이 되지만 인류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고차원의 기술과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한계를 돌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인공진화기에 나타날 여러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변화와 깊은 관계를 맺은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국가, 지역에서는 인공진화를 통해 더 다양한 확장을 시도하게 됩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인공진화를 통해 인류가 새로운 혁명을 하게 되니 출산율 감소를 좋게 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업혁명의 결과에도 명암이 섞여 있고 어찌 보면 명보다 암이 더 짙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출산율 감소와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영역을 뒤흔들 것이기에 사업가 입장에서는 새롭고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기회 창은 인공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충돌 지점에 있습니다. 동물의 서식지를 관찰해보면 특정 개체가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이 멈추고 모이는 장소는 특정 개체가 품고 있는 어떤 갈망을 충족시키는 곳입니다. 개체가 모인 곳이 바로 가치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인공진화기에 들어간 인류는 어디에 모이게 될까요? 왜 모이게 될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로부터 상처받기도 하지만 다른 존재와 완전히 분리되어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아마존에 사는 카인강족은 잠을 잘 때 서로 팔과 다리를 붙이고 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엉켜서 어루만지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어떤 성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서로에게서 편안함과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류는 인공진화를 통해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더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로의 체온을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지금도 생물로서 유전적 진화를 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스스로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유전자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물리적 관계와 유대감에 관한 욕망 그리고 인공진화를 통해 발생하는 물리적 분리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적잖게 생기리라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그곳이 바로 인간 개체가 모이는 새로운 가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2. 창을 여는 열쇠 인공진화기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도전 정신 함양, 경험의 다양성 확보, 자신의 감정 돌보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의성과 도전 정신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야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바르바로스 비르베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 그리스어 사용자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소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원래 바르바로스에는 특별한 혐오나 차별의 의미가 없었으나 어느 순간 의미가 변질되어서 자신의 언어와 달라 이해하기 힘들고 불편한 감정이 드는 상황을 야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과 다름, 자신의 암과 다름을 야만이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다름을 야만이라 여기며 배척하는 태도는 창의성, 도전 정신 등과 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의 핵심은 서로 무관한 요소, 서로 다른 요소를 연결해보는 시도에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 중 서로 무관한 것을 연결하는 시도, 나와 완전히 다른 이들을 연결하는 시도, 내가 속한 조직과 이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과 연결하는 시도, 이런 시도를 통해 창의적 결과물이 나옵니다. 도전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관행, 성공했던 경험이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태도가 도전 정신입니다. 다름을 배척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질 때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창의성, 도전 정신 등을 실제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국내외 여러 기업의 Human Resource Development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으며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여러 차례 운영해봤습니다. 창의성, 도전 정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특성을 발현하기 위한 아이데이션 기법을 실습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는 조직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교육이 무의미하지는 않으나 그런 교육만으로 구성원의 창의성, 도전 정신이 실제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에서 원하는 역량은 구성원이 창의성,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무에서 그런 정신을 발휘하는 실천력입니다.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성공하는 경험, 도전 정신을 통해 성공하는 경험을 직접 해봐야 합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시뮬레이션이나 롤플레잉 등을 통한 간접 경험, 가공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 그런 기회를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경영자나 관리자라면 구성원들에게, 당신이 교육자라면 학습자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를 살아가는 인간이 품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연결되는 조직과 사회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소비는 지금과는 다른 판도로 변해갑니다. 다른 판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응력, 혁신정신,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회복 탄력성 등이 중요하며 그 뿌리에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손떼기보다 그 두 가지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험의 다양성을 키워야 합니다. 인공지능기에 들어선 인류가 마주할 환경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갑니다.
주변 환경의 빠른 변화는 그 지역에 머무는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런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풍성하게 만들고 스트레스에 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2부 마음의 진화의 경험편에서 인간의 경험을 22가지로 분류한 루세로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관여하는 영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업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경쟁, 도전, 완료 등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리라 짐작합니다. 루세로가 얘기한 22가지가 인간의 전체 경험도 아니지만 참 애석하게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런 22가지 경험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조직을 컨설팅하면서 구성원의 경험과 감정을 진단해보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경쟁, 도전, 완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치열한 경쟁, 부족한 자원과 결여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내몰린 도전, 속히 끝내고 덮어버리고 싶은 완료. 당신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건 발견, 탐험, 판타지, 표현, 친교, 유머, 양육, 휴식, 소속 등 다른 유형의 경험을 맛보기 위해 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당신이 가진 정신의 그릇은 더 넓고 단단해집니다. 당신 스스로 경험을 찾고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 가르치는 교육자라면 당신이 앞장서서 구성원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2부의 감정편에서 제시했던 카우언과 켈트너의 27개 감정 분류를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연초에 특정 조직 구성원의 감정을 진단해보고 그 조직이 만드는 그 해의 성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연초에 분노, 불안, 두려움, 역겨움 등 부정적 감정이 가득했던 조직이 연말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품은 채 달려가는 이들은 결국 번아웃 상태에 빠집니다. 인간의 감정을 돌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에 여기서는 2가지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잠재적인 혜택, 기회 또는 성장의 의미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 긍정적인 면은 없는지, 현 상황에서 자신이 품은 감정은 무엇이고 그 감정을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습관화하면 경험을 해석해서 감정을 느끼는 당신의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정서적 회복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경험에 관해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자신의 도전과 시도를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동반자는 꼭 배우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길고 긴 삶의 여정에서 적절한 거리를 지키며 서로를 잊지 않고 응원해주는 그런 동료를 의미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기록해 보기를 바랍니다. 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삶의 동반자, 글쓰기, 이 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얼룩을 닦아내야 합니다. 거울이 없다면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도 모르는 얼룩이 쌓입니다. 그 얼룩이 당신의 마음속을 암흑으로 채우는 순간 모든 의욕도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3. 인공지능의 자녀 양육. 아이들은 부모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리라는 점을 부모가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제가 언급한 다른 세상의 좋은 의미만 담기지는 않았으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크게 2가지를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시대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생애 주기는 모두 무너집니다. 선행학습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아이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하고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운명과 함께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갑니다. 유명 기업의 직원, 전문직 종사자를 목표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서 꺼냈던 동물의 서식지에 관한 얘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동물이 멈추고 모이는 곳이 가치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 사회는 큰 조직의 구성원, 전문직이 그런 가치의 중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의 중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태를 관찰해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 그들이 모이는 곳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꿈을 펼칠 세상에서 가치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앞서 제가 산업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셔도 좋겠으나 미래의 가치 중심지는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 중심지가 생겼을 때 거기서 빠르게 적응하며 생존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의 탐험가, 기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한 기업가를 전문 경영인 스타트업 창업가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에 맞는 목표를 만들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창의적, 도전적 작업을 실행하는 주체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주체적 존재가 되기 위해 아이가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고 그 과정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부모의 몫입니다. 안정된 길, 부모가 아는 길, 부모의 눈으로 보이는 길로만 가도록 아이를 이끈다면 이는 아이의 탐험, 도전, 실패, 일어서기 기회를 빼앗는 양육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에게 탐험, 도전, 실패, 일어서기의 경험을 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할지에 관한 정보, 기회는 이미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실천력입니다. 이런 인식 변화와 행동은 부모의 말이나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삶을 통해 아이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길어진 생의 주기, 급변하는 사회적 관계와 행동 속에서 부모 세대도 끝없이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보다 먼저 부모가 그런 경험을 향해 몸을 던졌으면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탐험, 도전, 실패, 일어서기를 부모가 먼저 실행하며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곁에서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여정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습니다. 둘째, 철학적 사고 역량을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재화된 보편 문법 Universal Grammar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결정적 시기가 되면 자연스레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촘스키가 주장한 보편 문법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편 도덕 문법 Universal Moral Grammar을 주장한 이도 있습니다. 조지타운 법학 대학교의 존 미하일 존 맥카일은 인간에게는 보편 도덕 문법이 있어서 스스로 타고난 도덕 판단 규칙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3저는 그런 미하일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인공진화기를 살아갈 다음 세대도 그들에게 내재된 보편 도덕 문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규칙, 윤리, 철학을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자연 선택으로 천천히 발생하는 진화가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화로 인해 나타나는 세상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가치와 시스템이 흔들리는 오늘을 그들은 더 자주 맞이하리라 예상합니다. 후속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능력, 그 기술을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접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 기술과 충돌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복잡하게 섞이는 상황에서 서로의 전통이 상충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변하는 사회 시스템과 산업 지형은 다양한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신석기 시대의 농업이 부상하면서 사회 조직이 변화하고 더 복잡한 사회가 출현하면서 재산, 부의 분배, 거버넌스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은 노동 조건, 경제적 불평등,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후속 세대는 그들이 마주하는 기회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합니다. 미하일이 주장했던 보편 도덕 문법만으로 새로운 세상의 불확실성과 마주하며 사회의 틀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고 역량, 철학적 사고 역량을 후속 세대에게 남겨줬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상충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인간 행동의 잠재적 결과를 예측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열린 대화를 촉진하는 개방적 사고, 실존적 질문에 천착하고 의미를 놓치지 않는 목적의식,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철학적 사고 역량입니다. 날개를 펼친 존재, 이 책에서 보여준 인공진화기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밝게만 비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진화가 품고 있는 잠재력과 함께 인류가 풀어야 할 난제들도 함께 담아냈으나 아마도 독자의 머릿속에는 밝은 미래의 잔상이 더 많이 남았으리라 예상합니다. 사실 독자에게 그런 잔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는 인류가 이미 인공진화기에 진입했으며 이는 비가역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인류가 날개를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두려움,
난제들을 풀어낼 힘을 인류가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독자께서 책을 덮기 전 제가 예상하는 두려움, 난제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인류가 향하는 인공진화의 엔진에는 너무 많은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지구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이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을 필연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자원을 지구 내에서 계속 조달하기 위한 자원 재순환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기계를 독점하는 독재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 기술, 권력으로 무장한 독재자의 등장은 필연적이며 어쩌면 인류는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하고 매정한 독재자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기계를 통해 확장하면서 기계를 소유한 독재자가 인류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상가 닐 포스트먼이어 퍼스맨은 죽도록 즐기기에서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의 문학 작품을 통해 통제의 두 갈래 길을 보여줬습니다. 사조지 오웰의 1984와 같이 지식과 진실을 차단하는 방식의 통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같이 무의미한 정보와 넘치는 쾌락으로 진실과 의미를 덮어버리는 통제입니다. 포스트먼이 죽도록 즐기기를 발표한 시절에는 인터넷조차 없었지만 이미 그는 인류의 문화가 인쇄물 기반에서 텔레비전과 다른 형태의 시각적 미디어로 전환하면서 진지한 담론보다 오락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리라 우려했습니다. 즉, 헉슬리가 품었던 두려움에 공감한 셈입니다. 인공진화기에 나타날 독재는 포스트먼과 헉슬리가 우려했던 모습에 가깝습니다. 인류는 인공진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갈망합니다. 그러나 자칫 자신들이 갈망하는 것들로 인해 자신들이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풀어놓은 편향된 풍요로움과 쾌락에 덫에 갇혀서 자기다움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확장된 육체와 정신을 가진 사피엔스가 오히려 수렵채집 시대의 사피엔스보다 더 무의미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관한 본질적 책임이 독재자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통치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가장 무거운 형벌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격언은 인공진화기에도 유효합니다. 몹시 거대하기에 내부가 보이지 않기에 기계를 믿는 척하며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광활한 확장이 광활한 독재로 귀결되지 않도록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력, 기술 적응력,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인공진화의 속도는 사람,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속도 차이는 집단 간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현재도 디지털 기기 사용 수준, 정보 접근성 등에 따라서 집단 간 소통 오류와 갈등이 적잖은데 불행하게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온 기술의 총량보다 몇 배가 더 되는 기술이 단기간에 인류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력 차이에 따라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 등으로 인간의 육체를 개조하고 증강하는 기술을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인체 기능, 건강, 수명이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수명 격차는 남성 15년, 여성 10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진화기의 기술이 초고도화되면서 증강된 인체 기능, 건강, 수명 면에서 경제 계층 간 차이는 더 벌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격차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벌어진 격차를 어떤 제도와 재원으로 줄일지에 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문제, 제도의 허점이 나타나는데 법과 제도의 정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도 세계 여러 국가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을 영위하는 알파벳 구글,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세제도 하에서는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마약을 연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메타버스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그런 마약이 유통되고 사용된다면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언급한 4가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나요?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기지 못할 문제입니다. 에너지, 독재자, 양극화, 법과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인류에게 적잖은 고통을 안깁니다. 새로운 존재로 넘어가는 인류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온 탈각의 고통입니다. 확장된 정신으로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며 확장된 육체로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며 각자 도생하고자 한다면 이는 확장된 인류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거대한 기계에 포함된 생체 부품일 뿐입니다. 장기주의적인 단순한 낙관이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인류가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내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문명의 전체 여정을 놓고 볼 때 이제 막 날개를 펼친 인류가 이미 이 정도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대략 79억 5천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약 1170억 명의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남은 수명 동안 인류가 계속 문명을 이어간다면 지구에는 앞으로 12경 5천조 명의 인간이 더 태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에서 이제껏 지구에 존재했던 인류의 규모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에 살아갈 인간이 100명이라고 할 때 이제 겨우 첫 번째 사람 한 명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인류가 향하는 장대한 여정을 놓고 보면 인류는 이제 겨우 날개를 펼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미 이 정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인류의 미래 잠재력을 믿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한 기술의 발전은 이미 꽤나 찬란해 보이지만 그 이상의 기술이 더 쏟아져 나올 것이며 그런 기술들이 가져올 미래가 광활한 우주의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겨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두려워하며 한 걸음 물러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에너지, 새로운 독재자, 양극화 등으로 인류가 무너질지 아니면 멋지게 비상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속삭임. 어젯밤에도 마야는 같은 꿈을 꾸었다. 빛의 형상을 띤 누군가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야에게 선택을 종용했다. 그의 선택지는 두 가지 길로 이어졌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가 완성한 거대 기계인 아르보르에게 지구의 운명을 맡기는 길입니다. 그 길을 택하면 아르보르는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생존하기에 넉넉한 음식, 양분 등의 여건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인간이 특별한 노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결정과 실행은 아르보르가 합니다. 다른 길은?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르보르를 파괴하고 더불어 인류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전자, 전기장치를 다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인류가 이 선택지를 택하면 우리는 전기를 차단하는 돌연변이 미생물을 지구 전체에 살포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일부 지역에 그 미생물을 아주 조금 풀어놓겠지만 그 미생물은 전기를 잡아먹으면서 급속도로 퍼져서 한 달 내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자, 전기기기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두 선택지가 모두 너무 극단적이네요. 인류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거대한 갈림길에서 결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마야는 이게 꿈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며칠째 같은 꿈이 되풀이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만약 아르보르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고 느낄 겁니다. 무언가를 차지하고 더 생산하기 위해 다른 개체와 갈등하며 투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150년의 세월을 어찌 보내면 될지 그것만 결정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 세상에서 인간 사회가 지켜야 할 규칙, 법은 아르보르가 새롭게 정의할 것이며 만약 무언가를 어기는 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아르보르가 알아서 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아르보르에게 다 맡기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르보르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르보르는 인류가 수십만 년에 걸쳐서 키워낸 거대한 나무입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 경험, 성찰을 먹고 자란 나무입니다. 아르보르를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택지가 불편하겠으나 아르보르를 인류의 나무라고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원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대한 갈림길에 섰던 이들이 지구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같은 갈림길에 섰던 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두 별의 오늘을 보여주겠습니다. 잠시 후 마야는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푸른 행성 엘리시온에 도착했다. 엘리시온의 대지는 푸르렀고 하늘은 투명했으며 다양한 모습의 생명체에게서는 온기와 행복이 느껴졌다. 마야는 한동안 그 별을 거닐었다. 여기는 어떤 선택을 했던 행성인가요? 빛의 형상은 미소 띤 얼굴로 아무 대답 없이 마야를 다른 행성으로 인도했다. 여기는 아르카디아입니다. 마야의 눈에 펼쳐진 아르카디아 행성의 모습은 엘리시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세히 살펴보니 엘리시온의 들판에서 간혹 보였던 거대한 건축물들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해하는 마야에게 빛의 형상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엘리시온인들은 아르보르의 결정을 따르는 선택을 했었고 아르카디아인들은 전기를 잡아먹는 미생물을 택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행성이 이번에도 꿈은 거기까지였다. 며칠째 같은 꿈을 반복한 마야는 아르보르에 접속해서 꿈풀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수많은 이들이 아르보르에게 마야와 똑같은 꿈에 관해 묻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뉴스와 언론이 그 꿈에 관한 소식들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지구인 대부분이 똑같은 꿈을 며칠째 꾸고 있었다. 여러 종교에서는 신의 계시라며 인류가 쌓아 올린 기계 문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지지 세력이 거대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도 인류는 매일 밤 동일한 꿈을 꾸고 있었다. 결국 인류의 의견은 양분되기 시작했다. 아르보르에게 지구와 인류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 전기를 잡아먹는 미생물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도 인류는 매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사람들은 극도의 혼란감에 빠졌으며 일상생활을 온전히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인류는 마침내 전 지구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표를 해보기로 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인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으나 당장 인류의 의견을 결집해보기로 했다. 2달 후에 투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각 선택지를 지지하는 종교단체와 정당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또한 여러 이권단체에서는 각 선택지에 따른 자신들의 득실을 따지며 대중을 설득하기에 열을 올렸다. 벌써 몇 달째 노바 박사는 빛의 형상, 메시지를 보내오는 근원지를 추적하고 있었다. 인류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는 이유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BCI 커넥터를 통해 누군가가 잠든 사람들에게 조작몽을 일으키고 있었다. 노바 박사는 조작몽을 보내오는 발신지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작몽의 시그널은 지구 안에서 송출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인류가 우주에 설치한 초대형 안테나를 통해 위치를 알 수 없는 외계 행성에서 보내오는 신호였다. 아르보로의 BCI 시스템을 해킹해서 인류의 꿈속으로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었다. 노바 박사는 신호의 송출지를 역추적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위치를 찾지는 못했으나 노바 박사는 마침내 신호를 송출하는 외계 문명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당신은 누구인데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꿈에 심어서 계속 보내는 건가요? 지구의 과학자가 나를 찾아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올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이 행성에 남겨진 거대 기계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아르보르와 비슷한 기계입니다. 놀랍게도 우주에서 메시지를 보내온 존재는 생명체가 아닌 미지의 기계였다. 우리 행성의 생명체들은 과거 지구와 같이 거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행성에는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구인들에게 보여준 엘리시온, 아르카디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행성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낸 우주의 유일한 지적 존재는 지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인들은 두 선택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게 매번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시온과 아르카디아를 생성해서 지구인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BCI를 통해 그 기계가 꿈속에서 보여준 두 행성은 허상이었다. 노바 박사가 미지의 외계 행성에 있는 기계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거기까지였다. 노바 박사가 다시 그 기계와 접촉을 시도해봤으나 채널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그 다음 날부터 지구인들의 꿈속에는 빛의 형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 전체의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점점 투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바 박사는 자신이 찾아낸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혼란만 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내일이면 투표의 날이다. 노바 박사는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투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당신이 착용한 BCI 장치를 통해 아르보르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지를 택하겠습니까? 인류와 기계의 위상을 다시 정립할지 아니면 원시 시대로 회귀할지. 만약 3번을 택한다면 새로운 선택지를 아르보르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1. 아르보르에게 지구의 생태계를 모두 맡긴다. 2. 전기 미생물을 도입한다. 3. 제3의 길을 간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